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생활과 집안살림, 두 마리 토끼 모두 욕심내며 살고 있는 중년 여성이에요. 제가 평소에 유튜브 보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쏟는 건 역시나 톡톡 사연이에요. 한 편씩 틀어놓는 게 마치 하루 일과처럼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날 우리나라 곳곳에 일어나는 소식을 접하기도 해요. 옛날과는 다르게 출생률 절벽으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옛날 그때에는 잘 접하기 어려웠던 아이들 관련의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자식 둔 엄마라서 그런지 이런 아이들 관련해서 이런저런 안 좋은 뉴스들을 접하고 나면 심경이 착잡합니다. 이 사회에 큰 이바지나 하지는 못하더라도 민폐는 끼치지 않는 인물로 키워내야지 하는 다짐을 때마다 하고 있네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말이죠. 제법 파란만장한 어린 시절을 보낸 당사자가 다름 아닌 저이기 때문이에요. 제 나이 7살에 저를 낳고 길러주신 친부모님께서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데려가서 키워. 나보고 애 못 본다, 육아에 소질 없다. 이러면서 맨날 불평불만 터뜨렸던 거 당신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애 데리고 가서 키우라고. 왜 딸내미를 내가 키워야 되는데? 당연히 딸은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키워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내가 키우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이혼하면 무조건 당신이 키울 거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아직 학교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어린 자식을 사이에 두고 두 분께서는 첨예한 대립을 이어나가셨어요. 서로 키우고 싶다면서 양육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키우기 싫다면서 짐을 떠안기 싫으셔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흔히 미운 나이 7살이라고 하지 않나요? 머리 커졌다고 떼쓰고 말썽 피우고 한창 그럴 나이이죠. 그래서 제 동네 친구들은 하나같이 그때 장난꾸러기들이었어요. 제가 그 시절에 항상 했던 생각이 있었는데 바로 말썽 부려서 부모님께 혼나는 그 친구들의 모습이 부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관심과 애정이 늘 고픈 아이였어요. 어린아이의 세상이 크면 얼마나 크겠나요? 오직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만이 자기 세상의 전부이잖아요. 그런데 두 분 다 저를 원하지 않으셨으니 어렸을 때부터 저의 상실감과 무력감은 커다랬죠. 부모님께서는 극심한 성격 차이로 인해 끝내 이혼까지 가신 경우였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두 분의 공통점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친자식마저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을 때 반드시 자식의 곁에 있어주는 부모가 되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었네요. 저는 큰고모, 외할머니, 외삼촌, 그리고 다시 큰고모 댁을 전전하며 초등학교 재학 내내 전학만 4번을 다녔습니다. 제가 이혼가정 아이라는 것, 부모님과 살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반 친구 앞에서 나불거리셨던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 지금 잘 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 배려심 없는 행동으로 인해 저는 너무 힘든 학교 생활을 보냈었죠. 내일하고 모레는 출석번호 20번부터 맨 뒷번호까지 학부모 상담 있는 거 알지? 다들 집에 가면 부모님께 말씀 한 번씩 더 드리고. 아, 수연이는 해당 사항 없겠구나. 바쁘신 고모 집에서 얹혀 살지? 담임 선생님께서 외치시는 것에 맞춰서 반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제 쪽을 다 쳐다봤었어요. 저는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한참 후에 고개를 슬쩍 들었는데 문득 시선이 느껴져서 그 방향을 봤더니 반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에서도 소위 잘 나가는 애로 꼽히는 여자애가 저를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턱을 개고 눈빛을 반짝이면서 저를 쳐다보는 모습에 왠지 모르게 소름이 쫙 돋아서 저는 황급히 그 시선을 피했었죠. 그 친구의 이름은 박성이었습니다. 성희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친구였고 교실 뒤편에 달린 거울은 그래서 성희와 그 일당들이 늘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저 같은 소심하고 소외된 아이는 쉬는 시간에 뒷문으로 오가는 것도 하지 못했죠. 뒷문은 늘 그들의 영역이었으니까요. 본능적으로 성희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저는 그렇게 지냈었어요. 하지만 눈이 마주쳤던 그때가 무언가 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저에게 먼저 다가오기 시작했으니까 말이죠. 수연아, 안녕?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너는 부모님하고도 안 살고 고모집에 얹혀 산다면서 왜 가방은 좋은 거 하고 다녀? 그리고 너 은근히 매점에서 자주 보이더라? 용돈 많이 받나 봐? 고모가 부자이셔? 아, 아니, 부자는 아니시고 그냥 부모님이 때마다 돈 보내주시는 걸로 알아. 그렇게 얼핏 들었거든. 그러던 어느 날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성희가 제 자리로 와서 갑자기 저에게 어깨동무하면서 말을 걸어왔어요. 그때 심장이 얼마나 쿵쿵 뛰었는지 몰라요. 엉겁결에 무심코 그런 대답을 하고만 저는 성희와 그 일당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느새 그 무리가 제 자리 주변에 다 와 있더라고요. 수연아, 내가 너한테 아주 유익한 효도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어때? 들어줄 수 있지? 효도 방법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네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봐. 자기 자식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면 가장 좋아하실까? 네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부모님이 좋아하실지 생각해 본 적 있어? 고모를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데. 그런 게 있어? 그게 대체 뭔데? 뭐겠어. 당연히 친구를 많이 사귀는 거지. 학교에서 친구들 잘 사귀고 잘 지내는 것보다 큰 효도는 없어. 그게 우리 나이의 학생들이 어른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방법이야. 수연이 너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몰랐구나? 너 초등학교 때도 친구 하나도 없이 왕따였다면서. 너무 불쌍하다. 이제 우리가 친구 해줄게. 그때 저는 뭣도 모르는 아이였고 많이 소심했기 때문에 그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버렸습니다. 그것이 지옥길의 신호였어요. 저는 친구비라는 명목으로 모든 용돈을 성희에게 상납해야만 했습니다. 친구해주는 비용이라고 그랬어요. 너 같은 찌질이랑 맨입으로 친구 못 해주는 거 너 스스로도 이해하지? 그러니까 꼬박꼬박 친구비 내야 할 거야. 왕따 당하기 싫으면. 알았어? 저는 성희가 무서워서 거스르지 못했고 쉬는 시간마다 그 무리와 함께 있으면서 방청객처럼 웃는 역할을 해야만 했어요. 죽도록 괴로웠지만 2학년으로 올라갈 때만을 기다리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2학년 때 바로 옆반이 된 성희는 제 반 친구들에게 소문을 다 퍼뜨려 놓았어요. 제가 공고에 다니는 오빠들 여럿을 한꺼번에 만나고 다니는 문란한 애라고 그런 추잡한 소문을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지만 힘 있는 자의 선동이란 무섭더라고요. 모두가 저를 기피했습니다. 닿으면 안 되는 병균처럼요. 크게 좌절한 저는 성희에게 친구비라는 걸 주지 않기 시작했어요. 용돈이 끊겼다는 핑계였죠. 그랬더니 어느 날 수업이 마치자마자 성희는 자기 패거리와 합세해서 저를 화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청소당번들이 질질 끌려온 저를 보았지만 다들 모른 척했어요. 성희가 눈을 부라리는 것에 당번들은 죄다 고개를 숙이고 화장실을 나가버렸죠. 그날 저는 맨 끝에 청소용구 정리칸에서 죽도록 맞았습니다. 저는 마치 인간 샌드백이었어요. 쉴 새 없이 주먹과 발이 날아들었고 저는 도중에 기절을 했었죠. 사람이 맞다가 정신을 잃으면 그건 엄청난 상황이잖아요. 이건 진짜 크게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희는 정말 악랄했습니다. 양동이에다가 물을 받아서 그걸 저한테 뿌렸어요. 차가운 물에 제가 억지로 눈이 떠졌는데 그러자마자 보인 건 소름 끼치게 무서운 표정으로 깔깔 웃는 성희의 모습과 이런 과한 상황에 겁에 질렸음에도 티를 안 내려고 애쓰는 나머지 패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너 다음에 또 기어오르면 그때는 진짜 네 제삿날이 되는 거야? 수연아, 나는 친구끼리 그러기 싫어. 우리 친구잖아. 그치? 우리의 우정이 영원할 수 있도록 나는 제발
네가 협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앞으로는 믿어도 되지? 다음 주까지 이만은 준비해 오고. 아, 맞다. 너 지난번에 신고 왔던 나이키 운동화. 너 그거 일부러 안 신고 오는 거지? 아, 속 보인다. 머리 굴리지 말고 얌전히 신고 와. 엄마는 재혼을 하셔서 아예 보기 힘든 분이 되셨지만 그나마 아빠는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고 있었는데요. 그런 아빠가 사주셨던 운동화였어요. 일이 우선이고 스스로가 우선이지만 그래도 자식이라고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단지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동이고 좋아서 그 운동화가 참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공포 앞에선 별 수 없었네요. 성인은 제가 그걸 신고 온 날 자기 운동화와 제 것을 억지로 바꿨습니다. 왜 하필 신발 사이즈가 똑같을까 하는 원망을 하는 게 힘없던 저의 유일한 분노 표출이었던 것 같네요.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죽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선생님께 몇 번이고 말씀드려 보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늘 비슷했죠.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당하는 사람도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겠냐고. 그 소리 듣자마자 모든 기대를 접었습니다. 2년 내내 괴롭힘을 당했던 저는 3학년 때 심지어 성희와 같은 반에 배정이 되었어요. 저는 학교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본능적으로 학교를 계속 나가면 저는 박성이라는 사람의 손에 죽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등교 거부하기를 2주, 놀랍게도 아빠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수연아, 너 나하고 같이 갈래? 이제부터 아빠하고 살래? 앞뒤 설명 아무것도 없이 정말 단조로운 질문이었는데 저는 어느새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지역을 아예 벗어나 전학을 갈 수 있었고 새로운 곳에서 조용히 중학교 생활을 마무리한 뒤 고등학교 때는 제법 친한 친구 두어 정도 사귀면서 지냈어요. 억지로 성희에게 받았던 그 악랄한 괴롭힘을 잊으려고 다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었죠. 아빠는 제가 성인이 된 이후로 교제하시던 어떤 분과 동거를 시작하셨고 저는 자취를 하면서 따로 지냈습니다. 너무 슬펐던 게 뭔지 아시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죽도록 괴롭혔던 성희에 대한 분노와 원망 또한 여전했지만 저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밀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약했을까, 멍청했을까, 바보 같았을까. 이런 자괴감이 들면서 상황을 이겨내지 못했던 그 시절에 제가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모난 면모를 안고 있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저에게 다가오는 인연들을 향해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가시를 본 모두가 뒷걸음질을 쳤고 그렇게 다들 스쳐가는 인연으로 남았지만 단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수연아, 일기예보에도 비 소식은 없었는데 햇볕 쨍쨍한데 비 오는 거 신기하다. 그치? 오빠는 갑자기 비 오는 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음 만발이야? 나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빚더미에 앉아서 집도 없이 길바닥에 내몰렸었거든. 그래서 급한 대로 동네 어떤 분께 사정해서 그분의 집 마당에 있던 창고에서 며칠 지냈었어. 그때가 비 오는 철도 아니었는데 하필 그 며칠 사이에 계속 비가 오는 거야. 창고가 얼마나 꿉꿉하고 퀴퀴하던지. 그래서 동생이랑 계속 밖에 나가서 비 맞으면서 놀았어. 웃으면서 잘 놀았던 게 추억으로 남았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었는지 모릅니다. 구김살 하나 없는 그 남자의 얼굴에서는 어둡고 힘든 과거의 흔적 따위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과자로 끼니를 때운 적도 많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정말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새우깡하고 감자깡을 물에 불려서 그걸 죽처럼 만들어서 먹었었다네요. 형편이 어려워 추레한 옷을 입고 다니니까 학교에서는 늘 놀림감이었겠죠. 학교 생활이 분명 녹록하지 않았을 텐데 그 시절을 회상하는 그 남자는 전혀 괴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너무 혐오하다 못해 증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때 그 남자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뭐 어쩌겠어.
과거도 지금 전부 똑같은 나야. 아무도 내 인생을 1초도 살아줄 수 없는데 어떻게 모든 순간에 내가 나 자신이 아닐 수가 있겠어. 그러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 끌어안고 묵묵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뒤를 보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지나온 길들을 괴롭게 여기지 않는 비결이야. 내 대답이 너에게 좀 도움이 됐을까? 도움이 됐는지 아닌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아. 나는 옛날 일 때문에 너무 오래도록 거기에 얽매여 있었거든. 이제 와서 한 번에 그걸 다 성숙하게 떨쳐낼 자신은 없어. 그래도 오빠 같은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다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라는 사실 하나만은 알겠다. 수연아, 너랑 만나면서 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모습은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 와, 보기 좋네. 저를 향해 수줍게 웃어주는 그 남자를 보며 제가 속으로만 대답했었죠. 앞으로 이런 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다고요. 저는 살면서 이성을 보면 한 번도 떨려본 적이 없었는데 별 생각 없이 누가 주선을 해줘서 만나게 되었던 그 남자와 대수롭지 않게 시작했던 연애에 큰 감흥도 없었는데 그날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걷잡을 수 없이 설레기 시작했던 듯 싶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빠지는 건 무어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과정 같아요. 저는 마음을 열고 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으며 연애 기간을 2년 채운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박하고 진솔한 그 남자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자 제 아이의 아빠인데요. 남편이 어렸던 옛날에 그때에 가세가 확 기울었던 제 시댁은 성실하고 꿋꿋하게 살아오며 많은 회복을 이뤄낸 상태였으나 저희 부부가 결혼하던 때에 결코 부유하다고는 볼 수 없는 후하게 쳐줘야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참고로 남편의 남동생은 일찍 고등학교 동창하고 결혼을 해서 멀리 지방에서 내려가 살고 있었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인쇄소에서 일을 하고 계셨으며 시어머니께서는 대학교의 학생식당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답니다. 아빠께서는 사실 제 결혼을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너무 기우는 집안은 못마땅하시다는 거였죠. 연애하고 결혼은 달라. 알콩달콩 즐겁게 연애까지는 했겠지만 딱 거기까지야. 결혼은 네 수준을 한층 더 높여줄 수 있는 남자하고 해서 봄나게 살아야 맞는 거야. 네가 고생할까봐 이 아빠는 그것부터 걱정이구나. 혹여 수더분하고 욕심 없는 척 가면을 써놓고 실상은 네 재산만을 노리는 놈팡이인 것은 아닐지. 지금 만나시는 분하고 결혼 안 하시는 이유 돈 때문인 거 알고 있어요. 그분이 아빠를 사랑으로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재산으로만 보고 계시는 걸까봐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요, 아빠. 저는 달라요. 아빠처럼 결혼에 실수하지도 사람을 못 믿지도 않아요. 하지만 제 완강한 앞에서 아빠는 대꾸를 하지 못하시더니 결국에는 백기를 드셨죠. 그리고 저는 이 결정을 적어도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었네요. 제가 비록 따뜻하고 정 많은 친부모님 복을 타고나지는 못하였으나 시부모님 복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늘 저를 분에 넘치는 며느리, 과분한 며느리 이렇게 봐주셨지만 사실은 저야말로 분에 너무나도 넘치는 시댁을 얻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까지 낳고 알콩달콩 잘 사는 저의 모습에 아빠는 완전히 인정하게 되셨죠. 제가 정말 행복한 결혼을 했다는 걸 말이에요. 일에 파묻혀 살아오신 아빠는 재산관리 능력 또한 탁월하셨는데 바로 이 시기에 저에게 많은 재산을 미리 물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재산을 저한테 이렇게 다 주실 줄은 몰랐어요. 감사해요, 아빠. 화목한 가정에서 앞으로도 살아갈게요. 결혼한 이후로 남편은 이직을 했어요. 원래 다녔던 곳이 사실 더 좋은 곳이었고 전망도 밝았고 여러모로 괜찮았지만 일 먼저 나고 사람 난 게 아니라 사람이 항상 우선이잖아요. 아무리 괜찮은 곳이더라도 사람이 안 괜찮으면 그건 안 되는 것이더라고요.
새로 남편의 부서로 온 상사가 아주 미친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스트레스를 꽤 받았죠. 그래서 집에서 가깝고 돈은 훨씬 적게 벌지언정 업무 강도가 낮은 곳으로 남편은 이직했습니다. 제가 그러라고 적극 추천해줬고요. 규모가 아담한 곳이기는 해도 나름 체계가 잘 잡혀있고 오래 근속한 분들도 많더라. 원래 낡은 선풍기만 달달 돌아가는 곳에서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번듯한 빌딩에 사무실에 입주해서 일을 한다고 이것에 자부심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았어. 회사와 같이 커왔다는 자부심이 애사심인가 봐. 아무튼 출근해서 한 주 일을 해보니까 사내 분위기는 괜찮다는 거지? 근데 여보, 거기는 사장이 직접 일을 나오기는 해? 직원들한테 다 맡겨놓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 어때? 나오시기는 하는데 그냥 중요한 결제 서류만 보시는 정도 같아. 근데 들어보니까 그러실 만은 하더라. 사장님 나이는 많으시지만 결혼한 지는 이제 10년도 안 되셔서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고 하더라고.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있다는데 얼마나 아이들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주고 싶으시겠어. 그래서 이해가 가더라. 정말? 맨땅에 헤딩으로 회사 시작하신 분이라고 하더니 일 때문에 열정을 다 바치시느라 결혼을 늦게 하셨구나. 내가 얼핏 들은 건데 사모님 되시는 분이 당신이랑 나이가 거의 또래인 것 같더라. 그걸 듣고 제가 놀라서 입을 벌렸었죠. 그렇다면 남편이 다니는 회사 사장님께서는 어린 짐작으로 잡아도 15살 정도 차이 나는 분과 결혼을 하신 거였으니까요. 사람이 참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저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사모님 참 대단한 분이시네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나이 차이 솔직히 쉽게 극복해지는 거 아니니까요. 돈 때문일 거라는 속물적인 짐작까지는 맹세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장님 부부와 제가 상상도 못한 접점을 지니고 있을 줄 전혀 몰랐고요. 남편이 그 회사에 재직한 지 3개월여가 흘렀을 때였어요. 사장님이 다음 주나 언제 한번 날 잡아서 부부 동반으로 스크린 골프도 치고 경치 좋은 음식 잘 나오는 식당 가서 식사하는 거 어떻겠냐고. 사실상 공지로 오나 하시던데 당신은 이런 거 별로지? 그래? 확실히 작은 데로 가니까 이런 점이 있구나. 내가 회사 문화 같은 건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요즘 부부 동반으로 모이는 회사는 거의 없다는 것 같던데. 나도 좀 놀랐어. 근데 다른 분들께 여쭤보니까 종종 이렇게 해왔다고 하더라고. 절대 자주는 아니라던데 하필 지금이 딱 이럴 시기인가 봐. 당신은 워낙 시끄러운 자리 같은 거 안 좋아하니까 어차피 참석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얘기나 한 거였어. 에이, 아니야. 여보, 우리 그냥 거기 같이 가자. 솔직히 그런 자리 안 좋아하는 건 맞는데 여보 말 맞다나 이런 게 자주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나도 내조의 여왕 흉내나 한번 내보고 싶어서. 제가 잠깐이나마 엄청 고심을 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는데 남편이 은근히 반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다고 하기를 잘했다 싶었네요. 저는 타고난 성정이 그렇기 때문인 것인지 왁자지껄한 공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험난했던 학창시절을 보냈던 탓인지 같은 여자들끼리 여럿이 있는 것도 별로 선호하지 않고요. 여자들끼리 있을 때 그 안의 공기가 예전 그때를 떠올리게 해서 싫거든요. 여자애들 몇몇을 늘 자기 시녀처럼 부리고 다녔던 성희의 모습, 그 뿌리가 여태 저에게 박혀있는 셈이었죠. 저에게는 너무나도 완벽한 남편, 고마운 시댁 식구들, 최고로 사랑하는 딸아이,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진심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아빠까지. 제 인생은 어찌 보면 회복이었습니다. 더할 나위가 없었죠. 가슴 아픈 오점이라면 성희가 잔인하게 내놨던 상처 정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장본인을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솔직히 한 번도 안 궁금해했다면 거짓말이에요. 다만 제가 성희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저에게 손해인 것 같아서 그런 상념마저 누를 때가 많았던 것이죠. 어쩌다 보니 일정의 첫 번째가 점심 식사가 되어서 도착하게 된 풍경 좋은 경기도의 어느 유명한 삼계탕 전문점 앞마당이었습니다.
진입하자마자 운전대를 잡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이시다. 이제 막 도착해서 내리시나 보네. 옆에는 사모님이시고, 우리 주차 바로 하고 인사드리면 되겠다. 와, 사장님은 내가 어떻게 생기신지 알고 있는데 조수석에서 내리신 저분이 바로 사모님이시구나. 처음 뵙네. 그러게 정말 내 또래이신 것 같은데. 어라? 이상하게 왜 인상이 낯설지가 않지? 왜? 누구 닮은 연예인이라도 떠오르나 봐? 당신 어제 보니까 유튜브로 옛날 드라마 시청하고 있던데 혹시 어제 본 옛날 배우라도 생각난 거야? 남편이 가볍게 장난스럽게 그냥 던진 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옛날이라는 단어를 딱 듣자마자 뇌리에 강력한 깨달음이 꽂혔습니다. 제가 결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아픈 기억 속 그 인물과 저 사모님이란 분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사장님 내외가 예상외로 곧장 식당 안으로 들어가시는 바람에 즉각 확인할 수 없었기에 더욱 그랬고요. 저는 옛날에 저에게 악몽을 선사해 주었던 인물을 간만에 너무나도 석연히 떠올렸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확 가라앉았고 식당 안에 들어서면서 남편에게는 잠시 화장실에 들렀다가 자리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들끓는 마음을 정비하고 나서 자리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화장실로 가는 길목에서 제가 딱 상대를 마주치고 만 거예요. 가까이에서 정면으로 보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사모님이라는 사람 제가 아는 박성희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저 혹시 감원중학교 나온 김수연? 내가 그 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나왔다고 할 수는 없지. 왜냐하면 졸업 전에 전학을 갔으니까. 바로 누구시 덕분에 말이야. 오랜만이다, 박성희. 와, 너 진짜 김수연이야? 긴가민가 했는데 맞구나. 대박이다. 너 완전히 용 됐네? 맨날 눈치만 발발거리면서 보고 다니더니 이제는 제법 그럴싸한 옷에 가방을 다 들고 다니잖아? 세월이란 참 대단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네? 야, 만나서 반갑다. 나한테 먼저 아는 척하고 반갑다 그러고. 너 정말 당당하다. 아니, 진짜 미치게 뻔뻔하다. 나는 기억하면서 나에게 했던 짓은 기억 안 나나 봐. 너 여기 일행하고 온 거라면 내가 당장 그 일행에게 가서 네 과거를 폭로하고 싶은 심정이야. 뭐라고? 폭로? 웃기고 있네. 야, 너 여기 밥 처먹으러 온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조용히 밥이나 처먹고 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성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입가를 떨더니 후다닥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져서 가만히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예나 지금이나 너무 한결같은 성희의 모습에 저는 오묘한 심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하며 일부러 느긋하게 화장실을 갔다가 자리로 향했습니다. 보니까 저를 제외한 모임 일원들이 다 자리에 있더라고요. 상석의 사장님 그리고 성희가 있었죠. 남편이 저를 발견하기 전에 성희가 먼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많이 놀랐는지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저는 속으로만 피식 웃으면서 겉으로는 해사하고 순한 미소를 지으며 사장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편이 저를 소개하고 있는 와중에 성희가 눈을 반짝 빛내면서 입을 실룩거리더라고요. 마치 옛날 그때처럼 저를 먹잇감 보듯 했던 옛 순간과 겹쳐 보이는 성희의 눈빛에 저는 속에서 고요한 분노가 끌어올랐죠. 아, 이때 생각했어요.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로구나. 어머, 신기하다. 최 대리님 부인이 바로 수연이었어요? 저 수연이하고 중학교 동창인데 좀 아까 화장실 앞에서도 마주쳤는데 짧게 인사만 해서 아쉬웠거든요. 네? 정말요?
당신, 이거 진짜요? 사모님하고 아는 사이야? 성희의 발언에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놀랐죠. 물론 제 옆에 있는 남편이 가장 놀란 눈치였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향해 끄덕여주면서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려서 가만히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은밀한 신호에 남편이 움찔하더니 저에겐 눈인사로 화답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괜히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남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상황을 가만히 잘 지켜보겠다는 답신이었죠. 저와 성희의 인연에 사장님께서는 고무되셨는지 갑자기 신이 나서 옛날 이야기를 떠들기 시작하셨고 모두가 장단을 맞춰드리기 위해 그쪽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저는 성희와 불꽃 튀는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성희가 저를 향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전해오더라고요. 너 아까 뭐라고 그랬더라? 뭘 폭로하겠다고? 웃기고 있네. 야, 너 앞으로 나한테 잘 보여야 할 텐데 아까의 무례한 태도는 어떻게 만회할 거야? 성희야, 지금 네가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돼. 뭐? 야, 너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돼? 대가리가 안 돌아가? 네 남편 승진시키고 싶으면 눈치껏 내 앞에서 기어야 할 텐데? 그때까지 성희는 아주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아주 오랜만에 우연히 마주친 저라는 존재가 과거 폭로로 운운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마침 제가 또 자기 남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의 와이프라니 얼마나 웃음이 났을까요? 단숨에 전세 역전, 기세 등등할 만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최후에 웃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저는 정말 소리를 크게 내어서 웃어버렸어요. 당신의 옛날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으셨던 사장님은 물론이고 모두가 저를 깜짝 놀란 눈으로 쳐다봤죠. 야, 성희야. 너 정말 웃긴다. 내가 우리 남편을 승진시키고 싶으면 너한테 기어야 한다고? 무슨 그런 농담을 그렇게 해? 너 원래 이렇게 개그를 잘 치는 애였어? 중학교 때는 패거리 만들어서 나 같은 애들이나 괴롭히고 다니고 심심하면 사고치고 공부는 뒷전이라 외모에만 관심 있어서 맨날 실핀으로 딱볼 발라다가 쌍꺼풀이나 만들고 네가 그러던 애였지. 딱히 재미있는 애는 아니었는데? 수연아, 갑자기 애가 더위를 먹었나? 아, 별소리를 다 하네? 너 왜 이래? 왜? 네 기억 속에 나는 네가 주동하는 끔찍한 괴롭힘 앞에서 무력하게 조아리던 나약한 애였는데 지금 이렇게 말을 너무 잘하니까 어이가 없어? 안 믿겨져? 아까 네가 나한테 말한 대로 아무래도 내가 용됐나 봐.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이 훨씬 낫지. 그런데 너도 옛날보다 지금이 더 나아. 너 쌍꺼풀 수술했지? 자연스럽게 잘 됐다. 근데 너 코 수술도 한 것 같은데? 혹시 쌍꺼풀 수술할 때 같이 했어? 패키지 할인받았는지 궁금한데 정보 좀 공유해줘. 제 신랄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챙그랑 소리와 함께 사장님께서 지고 계셨던 수저를 놓치시면서 그게 그릇하고 부딪히는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표정을 보니까 무척 당황하셨더라고요. 거의 충격에 빠지신 표정으로 저와 성희를 번갈아 쳐다보고 계셨어요. 다른 내외분들도 전부 경악해서 말문이 막히신 상태였죠. 전부 다 어안이 벙벙해 계시더라고요. 침묵을 가른 사장님께서 얼굴이 조금 빨개진 채로 성희에게 물으셨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당신 옛날에 큰 잘못이라도 저질렀어? 아니에요. 잘못은 무슨. 학교 다니면서 그냥 친구들하고 한 번씩 일으킬 수 있는 트러블 정도였죠. 수연이 제가 지금 자기는 대리 와이프인데 저는 사장 와이프라 사모님 소리 듣고 산다고 보통 질투하는 게 아니네요. 수연아, 너 진짜 어렸을 때 그 벌은 못 고쳤구나. 너 제발 시기 질투해서 남 깎아내리는 짓 좀 하지 마. 성희가 발끈하면서 정말 자기가 순수한 피의자인 것 마냥 외치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코웃음을 치니까 그걸 보신 사장님께서 약간 한숨을 쉬시더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아는 사람끼리 더 얼굴 붉히는 일 만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최대리 정말 성실하고 업무 능력도 뛰어난데 자기 집사람 문제로 회사에서 입지 좁아지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사장님, 죄송한데 말씀에 상당히 어폐가 있네요. 사장님 부인 되시는 제 중학교 동창 성희가 옛날에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게 맞고요. 여기서 다시 만나자마자 그 더러운 인성 안 변했다는 걸 드러내면서 먼저 시비를 걸어온 것도 그쪽이에요. 저는 지지 않고 바로 맞받아쳤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고 흘러나와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때 성희는 저를 가소롭다는 듯 보고 있었어요. 자기 쪽이 무조건 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중얼거리더라고요. 자기 남편 회사 잘리게 하고 싶어서 환장했나? 앞뒤 분간도 할 줄 모르네.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낸 저는 명함 하나를 바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장님 앞으로 툭 던졌어요. 반질거리는 명함을 의문스럽게 쳐다보시던 사장님께서는 이내 더욱 짙은 의문에 휩싸이신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죠. 이건 제가 잘 아는 공인중개사 사장님 명함인데 저하고 막연하게 아는 이분의 명함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지금 빌딩에 들어오실 때도 거기 사장님 통해서 소개받고 들어오셨잖아요. 다 알아요. 그걸 최대리 와이프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애초에 여기 사장님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는 거의 안 하시는 분이라서 최대리 와이프 같은 분이 명함을 가지고 계실 리가 없는데. 사장님, 모르시겠어요? 저의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셨다지만 그래도 제 인적사항은 확인하셨으니까 아실 텐데요. 빌딩 소유주 젊은 여자라는 거 알고 계셨죠? 잠깐만. 설마 그럼 최대리 와이프가 내가 최고로 잘 보여하는 바로 그 건물주? 혼비백산에서 외치신 사장님께서는 제가 미약하게 끄덕이는 것을 보시더니 그 즉시 자리에서 기립하셨습니다. 그 바람에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저에게 90도로 인사부터 하시더군요. 거의 식은땀을 흘리시는 모양새로 중얼거리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몰라 뵙고 대단한 신뢰를 범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최 대리는 이런 엄청난 아내를 얻고도 일을 다니나. 도저히 이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데. 애초에 제 건물이니까 제가 아는 회사니까 제 남편 보고 여기 어떠냐고 추천해서 입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 남편은 배우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본인의 길을 갈고 닦아 나가는 사람이라서요. 오로지 배우자의 능력에 기대어 빌부터 살아가려는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저는 사장님을 향해 덤덤히 대꾸하면서 성희 쪽을 눈짓했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이 오롯이 안 됐는지 성희는 멍청하게 두리번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놀란 반응이나 살피고 있었죠. 저는 그런 성희를 쳐다보면서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빌딩 소유주인 거 사장님께서 회사 일에 관심 가지시고 서류 하나만 확인하시면 드러날 일이고요. 지금은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 게 있지 않나요? 사장님, 제가 성희에게 이 자리에서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찬성입니다. 네, 되고 말고요. 당신 아직도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었어? 지금 제정신이야? 벌떡 일어나서 이분께 사죄 인사부터 올려. 사장님께서는 순식간에 목에 핏대까지 세우시며 외치셨고 깜짝 놀란 성희가 거의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랬다가 울컥했는지 금세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건물주가 젊은 여자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정말 부러운 여자라고 속으로 그렇게나 생각했었는데 그게 너였다고? 왜 세상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당신 헛소리 늘어놓지 말고 얼른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기나 해. 뭐라고요? 여보, 지금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를 이렇게 망신줘야 꼭 그 속이 편히 풀리겠어요? 항상 왜 이렇게 사람이 권위적이고 제멋대로 해요?
시끄러워. 이분이 지금 건물주라고 하시잖아. 당신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저한테 했던 그 말 자기 남편에게 고스란히 돌려받은 성희의 귀가 새빨개졌습니다. 양손 주먹을 불끈 쥐고 몸을 덜덜 떠는 채로 성희는 저를 향해 어렵사리 입을 떼었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수연아, 정말 진심이야. 뭘 잘못했는데? 뭐가 미안한데? 앞뒤 잘라먹고 얘기하니까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 중학교 때 너 괴롭혔던 거, 왕따 시키고 못 살게 굴었던 거 정말 미안해. 인정하는 거야? 네가 얼마나 악독하고 끔찍한 괴물이었는지를? 솔직히 난 너 같은 건 애를 낳아서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 괴물은 결국 괴물을 길러낼 테니까. 저는 남편을 향해 눈짓했고 저희 부부는 거의 동시에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께서 무척 애처롭고 다급하게 쳐다보고 계셨는데 그에 반해서 성희는 엄청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살다 살다 박성희의 저런 얼굴을 다 보게 되다니 신기하면서도 왠지 후련했네요. 네가 뭐라고 하든 다 받아줄게. 다 내 잘못이니까. 그러니까 제발 내 사과만 좀 받아주면 안 될까? 수연아, 그렇게 해줄 거지? 너는 옛날부터 정말 심성이 여리고 착한 애였잖아. 성희야, 내가 살면서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봤는데 바로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 같은 것들의 표적이 된 건 아니었나 싶더라. 심성 여리고 착한 거? 나 이제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허리 꼿꼿하고 무릎 반듯한 사과 따위 진심도 안 느껴지는데 이걸 받아주면 그야말로 나는 호구가 되는 것 같고. 아무튼 내키지 않네.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장님께서 성희에게 눈총을 쏘아대셨어요. 무언의 압박이었죠. 그걸 보면서 저는 저 부부는 상하관계가 아주 명확하다는 생각을 했네요. 성희는 황급히 제 앞으로 와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성희는 무릎을 꿇고 머리까지 조아렸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할게. 미안해. 지난 내 과거의 잘못들 반성하고 있어. 용서해줘. 사과 잘 봤어. 그럼 난 이만 가볼게. 남편하고 얼른 다른 거 먹으러 가고 싶거든. 그래? 그럼 내 사과는 받아주는 거야? 그런 거지. 내가 미쳤니? 그럴 리가 없잖아. 뭐야? 그럼 대체 사과는 왜 시킨 거야? 받아줄 것도 아니면서. 너 지금 인생 잘 나간다고 나를 이렇게 무참히 짓밟는 거야? 뭐야? 왜 이러는 건데? 흥분하지 마. 고작 이런 거에 이유를 붙여야 하는 바로 그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 너는 나 죽도록 괴롭힐 때 매번 거창한 이유와 사명감을 가지고 그랬었니? 아니잖아. 그냥 네 잔인한 본성을 따른 재미 때문이었잖아. 지금의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그럼 이해되지? 저는 완벽하게 넋이 나가버린 성희의 얼굴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은 뒤 남편과 함께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차를 타고 다른 식당으로 향하면서 남편에게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를 다 해주었어요. 제가 스스로 성희와의 재회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나서지 않고 잠자코 있어준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남편은 금세 제 의도를 그 상황에서 읽었던 것이었죠. 이런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린 것에 또 한 번 하늘에 감사했네요. 남편은 이 기묘한 관계가 얽힌 회사를 계속 다닐지 말지 고민했지만 저를 위해서 출근을 하였습니다. 내가 보란 듯이 다녀줘야 사장님 내외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소? 내가 계속 회사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내 생각에 그 두 사람은 다툴거리가 계속 생겨나서 분열을 할 게 틀림없어. 그리고 놀랍게도 남편의 예언은 적중하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부부 동반 모임 자리에 다른 직원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회사에서 저와 성희의 일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는데요.
공교롭게도 2달 사이에 3명이나 퇴사를 하였어요.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큰 이탈이었죠. 퇴사 사유를 정확히는 몰라도 하필 그런 사건을 겪은 뒤였으니 사장님께서는 많이 예민하셨나 봅니다. 사장님께서 탕비실에 들어가 혼잣말을 하시며 분통을 터뜨리시는 걸 남편을 포함한 다른 직원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뒤숭숭한 회사 분위기 속에서 남편은 결국 퇴사를 결심했는데요. 솔직히 저는 계약만 끝나면 이제 쫓아내겠다고 그렇게 사장님께 통보할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계약 만료 전에 그 회사가 나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규모가 너무나도 작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사무실은 사치였거든요. 성희하고 부부싸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니 이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아이들 양육권 문제로 사장님께서 골머리를 앓으셨나 봐요. 회사 운영을 잠시 손 놓아버리셨는데 이때 이런저런 일이 다 터지면서 회사가 확 어렵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 혼이 빠진 건지 횡설수설하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성이었습니다. 네가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수연아, 아니지 사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 지금 몇 달째 애들 아빠하고 미친 듯이 싸우느라 꼴이 말이 아니고요. 저는 법 같은 거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그쪽에서 소송을 건다느니 만다느니 하니까 무서워 죽겠고 이러다가 이혼당하고 애들까지 빼앗길 것 같아서 저는 진짜 이 악물고 버티는 중이에요. 저라고 나이 많은 남자가 환장하게 좋아서 이러는 줄 아세요? 제발 저 용서해 주시고 그걸 좀 애들 아빠한테 전해주시겠어요? 글쎄, 생각해보고 답변 줄게. 네가 너무 간절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들어주는 거야. 정말? 고마워 수연아. 아니지 사모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가 좋아하니까 내가 다 가슴이 뭉클해지네. 답변은 한 20년 정도? 그쯤 걸릴 테니까 20년 정도만 기다려줘. 괜찮지? 무슨 말이야? 20년? 야, 너 지금 장난해? 저는 홀가분하게 전화를 끊었고 그게 성희와의 마지막 대화였네요. 끝내 사장님과 이혼하지는 않았다고 들었어요. 제법 부유하게 살았던 생활은 끝이 났고 먼 지방으로 내려가 공장이 딸린 사무실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 마지막 근황이었고요. 저는 새롭게 작은 직장에 들어가 일 다니는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또 프리랜서로 작업하고 있는 제 일의 의욕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들 먹고 살기에는 문제 없을 만큼 내실 좋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대로 가난하게 살아왔던 저희 집안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가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도 저희 집의 가난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은연중에 저를 무시하는 것도 싫었고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이 저희 집을 보면서 수근수근거리고 동정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부자가 될 거야. 난 절대로 우리 부모님 같이 살지 않을 거야.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어릴 적부터 어지간한 어른들은 다 혀를 찰 정도로 독하게 굴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운동도 열심히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선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뿌리 깊게 이어져 온 가난은 저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없어지는 건 아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히 제가 젊었을 적만 해도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이 그럭저럭 들어맞을 때였고 그 속담대로 저는 개천에서 난 용이 되었습니다. 모두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면서 이루게 된 성과였습니다. 물론 아내가 저희 집안 사정을 보고서 금전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내는 저희 집보다는 부유한 가정에서 유복하게 자라왔고 제가 따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싶다는 이야기에 아내는 저를 믿고서 자신이 그동안 모아왔던 돈을 제게 투자해 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내는 제게 있어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사업, 즉 회사의 투자 파트너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아내의 도움으로 저는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이라고 하긴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중소기업으로 회사를 일구어 나가며 가족들을 부양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제가 무척이나 힘든 시기를 보내왔기에 저와 아내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은 절대로 돈 걱정할 일 없게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하고 싶은 것이 마땅히 없다면 아빠 회사에서 일해도 괜찮다. 자녀들의 독립심을 키워주는 데는 제 교육 방침이 그리 좋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일궈놓은 회사를 남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말이죠. 이왕이면 제 자식이 하나하나 배워서는 나중에 저나 아내가 세상에 없을 때 저희를 대신해 이 회사를 이어받길 바랐습니다. 제게는 2딸이 있었고 요즘 젊은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당연히 옛날 시대를 사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때 보편적으로 만연했던 남아선호 사상 같은 건 없었습니다. 특히나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가 제게 보여줬던 사업적인 감각 같은 것들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확인했던지라 더욱더 그런 마음가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딸들은 저보다는 아내를 더 닮은 구석이 있었기에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제 바람대로 둘 중 하나는 제가 가진 회사를 이어서 잘 운영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죠. 아버지, 저 아버지 회사에 다녀보고 싶어요. 우리 회사에 말이냐? 네. 물론 아버지가 사장님이라고 해서 바로 높은 자리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저는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직장 경험도 없고. 아무리 제가 아버지 딸이라고 해도 아무런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높은 직위를 가지게 되면 분명 많은 실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경험을 쌓고 싶어요. 안타깝게도 둘째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그리 관심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첫째와는 나이 차이가 꽤 있었기에 학생 입장에서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테고 아버지 회사에 그리 관심을 가지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첫째는 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영특했던 첫째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시절까지 성적으로 저희 부부를 걱정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품행이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범생이라고 칭찬을 들으면 들었죠. 내심 그런 첫째를 보고 첫째가 부디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관심을 가져 나중에 사장 자리를 물려받았으면 했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첫째는 저에게 회사에 다녀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높은 직위가 아닌 신입사원의 자리를 요구하니 그 정도야 제 권한으로 충분히 이뤄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첫째를 회사에 다니게 했고 제 예상대로 일을 하게 된 딸아이는 그 누구보다도 현명하고 똑부러지게 업무를 처리해 나갔습니다. 여보, 우리 하람이가 확실히 똑똑하긴 해. 내 딸이긴 하지만 어쨌든 회사 직원이니까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보고서 쓰는 걸 시켜봐도 사회 초년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깔끔하고 그 이 과장이랑 정 차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쪽도 하람이가 일 잘한다고 아주 난리더라고. 그럼 우리 하람이가 누구 딸인데요, 여보. 난 그럴 줄 알았어. 하람이가 날 또 많이 닮았잖아. 안 그래? 맞아. 당신 닮았는데 똑똑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아무튼 하람이 덕분에 미래 걱정은 없어. 작은 회사긴 해도 우리가 힘 모아서 운영하는 회사인 만큼 하람이도 애착 갖고 잘 운영할 것 같아. 첫째가 제 딸이라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도 딸아이는 다른 직원들에게 무척이나 칭찬받는 사원이었습니다. 나중에 가선 직원들 역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낙하산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 하나 없이 어쩐지 사장님 따님이라서 이렇게 똑똑했나 보네요. 하고 계속해서 첫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회사에 대해 배워가는 첫째를 볼 때마다 계속 이대로만 열심히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만 잔뜩이었죠. 아빠, 저 할 말이 있어요. 하지만 딸아이도 나이가 차고 하니 누군가와 사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당시 제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대리로 있던 남자와 연인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운영하는 회사가 그리 크진 않더라도 솔직히 회사에 다니는 전 직원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기껏해야 회사에서 오래 일했던 과장 이상급의 직원들과만 어느 정도 안면이 있고 이야기를 트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딸아이가 만나는 대리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가 없었어요. 어지간히 현명한 첫째이니만큼 알아서 좋은 남자를 만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도 아버지로서 당연히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딸아이의 고백을 듣고 나서 저는 직원들을 슬쩍 불러 딸아이가 만난다는 대리에 대해 물어보곤 했습니다. 아, 김 대리요? 아, 요즘 젊은 애들 같지 않게 아주 똑부러지죠. 그러면서도 성격은 요순해가지고 말도 잘 듣고. 사장님도 김 대리랑 이야기할 일 있으시면 아마 마음에 드실 거예요. 김 대리 엄청 착하죠. 애가 또 과묵한 맛이 있어서 다른 사람 험담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아주 선비예요. 게다가 뭐 눈에 띄게 미남까진 아니어도 그 정도면 얼굴도 나쁘지 않죠. 다행히 첫째가 만나는 남자는 다른 직원들에게 평판이 무척 좋았습니다. 물론 그거 하나로 한 사람의 성격을 모두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나마 단편적으로 확인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놓이더군요. 첫째 성격상 만약에 사귀다가 그 남자와 헤어졌다고 해도 일에 지장이 가게 할 성향도 아니고 게다가 일단 얘기를 들어보니 나중에 정말로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상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첫째는 무려 4년간을 연애했고 정말로 그 남자를 저희 집에 인사시켰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 말이죠. 아빠, 나도 이제는 이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연애도 할 만큼 했고 빨리 결혼해서 애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에요. 결혼 허락해 주세요. 정말 누구보다도 더 잘 살 수 있어요. 물론 첫째의 연애가 길어지는 걸 보면서 확실히 그만큼 좋은 사람이기에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흡족하기도 했지만 애지중지 품에 넣고 키워온 첫째 딸이 부모의 울타리를 완전히 벗어난다는 게 참 씁쓸하기도 하더군요. 그래도 직접 만나본 딸아이 남자친구는 번듯하니 사윗감으로 좋다고 생각했고 저 역시 딸아이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상견례를 빠르게 진행한 뒤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해결했습니다. 확실히 결혼을 한 딸은 이전보다 더 좋아 보이더군요. 회사에서도 공인된 부부인 만큼 사적인 이야기도 제법 나눌 법한데 결혼을 하고서도 사위와 첫째는 점심시간 같은 자유시간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업무 이야기로 바빴습니다. 김서방이 잘해주냐? 뭐 서운하게 하는 건 없고? 그런 거 있으면 꼭 나한테 이야기해야 한다. 그럼요, 아빠. 서운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살면서 지금만큼 행복했던 때가 없는걸요? 딸아이는 그 말대로 늘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회사에서야 부부보다는 동료로서 지낸다고 하더라도 집에 가면 사위가 첫째를 제법 챙겨주는지 어쩌다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확인 삼아 물어보면 첫째는 그 누구보다 기쁘다는 얼굴로 제게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회사에 쭉 다녔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전히 회사 업무에 집중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신혼이기도 하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서 아버지가 아닌 회사 사장 입장에서 조금 걱정되는 게 없진 않았어요. 그러다 때마침 둘째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예상치도 못하게 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저도 언니처럼 아빠 회사에 다니고 싶어요. 한 번도 제 회사에 관심 보인 적이 없던 둘째가 갑자기 입사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하지만 마침 첫째가 예전만큼은 회사에 온 신경을 집중하지 못하니 그 빈자리를 둘째가 채워줄 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둘째 역시 첫째가 처음 회사 들어올 때와 똑같이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하람아, 너가 우리 회사에 열심인 건 알지만 그래도 신혼인데 김서방이랑 신혼 생활을 좀 즐기기도 해야지. 마침 네 동생인 서윤이가 입사하기로 했으니 한동안은 회사 일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비록 너를 후계자 아닌 후계자로서 생각하면서 나중에 이 아빠랑 엄마가 세상에 없을 때 네가 우리 뒤를 이어받아서 회사 운영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뺏고 싶진 않어. 첫째도 둘째가 입사한 뒤 조금 부담이 덜해졌는지 평소에는 내라고 해도 내지도 않던 연차도 내고 사위랑 데이트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둘째가 첫째 빈자리를 완벽히 채워줄 순 없었지만 그래도 애가 일머리가 없진 않다 보니까 역시나 신입치고는 꽤 일을 잘하는 편에 속했죠. 그렇게 평범한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둘째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더군요. 회사에서 일한 지 딱 1년 만에 한 이야기였습니다. 뭔가 불편한 점이라도 있나 싶어서 물어봤지만 둘째는 그저 조금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죠. 대학 다니면서 여행은커녕 친구들과 약속 잡는 것도 거의 못 봤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나 싶긴 했지만 아무래도 평소에는 하지 않던 회사 일을 하면서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나 보다 싶어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한 달 정도 원 없이 국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싶다길래 용돈까지 두둑히 쥐어주고서 여행을 보냈습니다. 대신 혼자 여행을 가는 만큼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 주기적으로 집에는 연락을 해달라고 했죠. 그렇게 여행을 떠난 딸아이는 못해도 며칠에 한 번씩은 잘 지내고 있다는 식의 안부를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얘기했던 한 달째가 됐는데도 딸아이는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있기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여행 기간이 늘어났나 싶어 일주일 정도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그 뒤로도 집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오지 않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죠. 아니, 정확히는 딱 하나의 연락을 남겨두고서는 그 뒤로 아무런 안부도 전하지 않은 겁니다. 조금만 더 쉬다 올게요.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던 딸이었기에 너무나 걱정이 됐습니다. 어떻게든 연락을 취해보려 했으나 둘째 딸은 핸드폰도 꺼두고 완전히 잠적을 해버렸죠. 저도 아내도 그리고 첫째도 틈만 나면 둘째가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혹시 나쁜 맘이라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 이대로 집에 영영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그런 걱정도 들고 불행 중 다행으로 둘째가 잠적을 한 뒤로 딱 7개월에서 8개월 후에 둘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둘째가 돌아와서 기쁜 것도 잠시, 저희 가족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하나 없던 둘째가 잠시 밖에 나가 있다가 돌아온 사이에 만삭의 몸으로 배가 불러있던 것입니다. 엄마, 아빠, 나 임신했어요. 이미 오래돼서 지울 수도 없어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아직 결혼조차 하지 않은 딸이 임신이라니. 무작정 딸아이를 혼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로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는 그저 묵묵하게 둘째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둘째는 여행을 핑계 삼아 밖에 나가 있던 사이에 이미 마음속으로 많은 것들을 정리했는지 임신 소식을 알리는데도 떨림 하나 없이 참 덤덤해 보였습니다. 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싶어 고민을 하는데 둘째가 갑자기 첫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꼭 해야 할 얘기 있으니까 집에 언니 좀 불러줘요. 그리고 형부도요. 어차피 가족끼리 상의를 해야 하는 만큼 첫째도 불러서 함께 이야기 나눌 생각이 있었기에 알았다고 하고 그 즉시 첫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째가 돌아왔는데 일이 생겼으니 빨리 좀 와달라고요. 평소 둘째를 무척이나 아끼던 첫째는 전화를 받자마자 사위와 함께 불이 나게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첫째 역시 둘째의 잔뜩 부른 배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서윤아, 너 대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애가 임신을 해서는 돌아왔어? 이거 밖에서 임신한 거 아니야. 집에 있을 때 임신한 거지. 둘째는 자기의 부른 배를 쓰다듬으면서 첫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꺼냈죠. 저는 둘째 딸아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그저 넋놓고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온몸이 경련을 일으킨 것처럼 떨려옵니다. 이 애 형부애야.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기함을 노릇이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서 둘째와 첫째 사위를 번갈아 봤지만
첫째 사위는 뭔가 찔리는 게 있다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째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첫째 사위 어깨를 쥐고 흔들며 당신, 저게 무슨 이야기야? 서윤이가 하는 이야기가 진짜야? 아니지, 서윤이가 잘못한 거지, 그렇지? 라며 재촉을 했지만 첫째 사위는 끝까지 침묵을 고수했어요. 충격받은 첫째는 쓰러지고 아내는 쓰러지는 첫째의 몸을 받아들고는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콩가루 집안의 이야기가 우리 집 이야기가 되다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손을 올리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어서 첫째 사위에게 다가가 머리를 후려치며 이 짐승 같은 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아내 동생이랑 정을 통할 수가 있어? 라며 사위의 머리채를 쥐어잡고 재차 뺨을 날렸습니다. 제 손에 휘청대면서도 사위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전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죄도 없는 둘째를 꼬여서는 사위가 일방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둘째는 제가 첫째 사위를 때리는 모습을 보더니 만삭의 몸을 해서는 벌떡 일어나서 제 손을 잡아떼며 오빠한테 그러지 마! 라며 소리를 치더군요. 형부가 아니라 오빠라니. 말도 안 되는 폭로가 진짜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저 음흉한 첫째 사위의 계략 같은 게 아니라 정말 둘이서 마음이 맞아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그러면 여행 간다고 핑계대면서 나갔던 게 임신 때문이었냐? 네. 아빠랑 엄마가 제 임신 사실을 알면 애 지우라고 할까 봐요. 첫째만큼은 아니었어도 둘째 역시 살면서 부모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습니다. 자식 둘을 키우면서 이렇게까지 평온하게 애를 키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자랐어요. 첫째는 결혼을 했으니 이제 둘째만 자기 짝 잘 찾아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우리 가정은 이제 앞으로도 쭉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형부랑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했는지. 쓰러진 형제를 눕히고 일단 둘째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첫째 사위를 바닥에 무릎 꿇려 앉힌 뒤 이 사태에 대한 해명을 해보라고 했죠. 일단 일은 벌어졌고 솔직히 어떤 해명을 하든 결국 둘째랑 그렇고 그런 짓을 한 게 확실한 이상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첫째가 받은 충격을 덜 수 있을 만한 변명이 있을까 싶어 이야기를 들어보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룻밤 실수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그날 회식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만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절대 하람이를 사랑하지 않거나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은 거의 풍비박산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깨어난 첫째는 시금전폐하며 밥 한 끼를 먹으려 들지 않았고 사위와는 별거 아닌 별거를 한 채로 저희 집에서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크를 하고 문을 두드려도 대꾸 한 번 하지 않는 통에 저와 아내의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둘째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조용히 둘째에게 연락을 해 밖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룻밤 실수였다고 주장하는 사위와 달리 둘째는 다른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둘째가 제게 보여준 것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어요. 하루 이틀에 걸친 게 아닌 몇 개월 이상의 대화 내용이 눈앞에 수두룩했죠. 전부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으나 기억에 남는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둘째와 첫째 사위가 서로 사랑을 속삭이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결혼 허락받으러 인사 갔을 때 난 서윤이 너보고 마음이 너무 설렜어. 하람이 만나면서는 한 번도 제대로 가슴 뛰어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깊고 가까운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빠. 그래서 언니가 너무 미워. 나에게서 오빠를 뺏어갔잖아. 오빠, 너무 사랑해. 오빠가 언니 남편이라고 해도 마음만큼은 오빠가 내 남편이야. 당연하지. 나도 마음만큼은 하람이가 아니라 서윤이 네 남편이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순 없지만 사위는 첫째와의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둘째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주제에 하룻밤 실수라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대체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된 걸까요? 얌전하던 둘째가 이런 짓을 저지른 것도 참 사람 좋아 보이고 우직해서 나쁜 짓이라곤 하나도 모를 것 같던 사위가 둘째랑 이렇게 바람을 피고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도 사위와 둘째는 첫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였죠. 물론 도의적으로 언니 남편이랑 이렇게 된 건 안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빠, 저랑 오빠는 정말 진심이에요. 우리 진짜 사랑하고 있고 솔직히 제가 언니보다 오빠한테 더 잘해줄 자신 있어요. 그리고 오빠도 언니보다 절 더 사랑해요. 우리라고 그렇게 몰래 사랑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아요. 당연히 엄마 아빠 눈치도 보이고 언니 눈치도 보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아빠? 너 대체 애가 왜 이렇게 변했니, 서윤아? 너 이렇게 뻔뻔하고 나쁜 애 아니었잖아.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그렇다고 형부되는 사람이랑 바람을 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솔직히 바람핀 것도 바람핀 거지만 저런 식으로 바람을 사랑이라고 합리화하는 둘째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언니는 자기 때문에 거의 정신병이 걸린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 대화 이후로 저는 둘째 딸을 제 자식이 아닌 걸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아내 역시 알아누웠고 첫째는 그 사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서 정말로 하늘나라에 갈 뻔하기도 했거든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둘째 역시 첫째만큼 애지중지 키웠지만 이건 용납이 되는 수준이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첫째 사위와 둘째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혼을 낼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집에서 매일 눈물 젖은 얼굴로 퉁퉁 부어있는 첫째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아요. 제가 여기서 어떤 대처를 진행해야 할까요? 그동안 둘째를 너무 오냐오냐해서 키운 건지 이 모든 게 제 잘못은 아닌 건지 고민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놈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밟아주고 싶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요. 참 머저리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있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20살 시절에 동네에서 친한 오빠와 사귀었던 것을 꼽을 겁니다.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오빠를 너무나도 좋아했고 오빠가 옆에 있으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오빠는 부모님이 없어 의지가 필요한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선 사탕 발린 말로 언제나 저를 사랑한다 이야기하며 결과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상황을 이끌어갔습니다. 고아로 살아서 부모님한테 제대로 된 교육 한 번 받은 적이 없는 저는 모든 세상의 중심이 당시 사귀던 오빠였고 참 바보 같지만 언젠가 저도 오빠도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된다면 당연히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이미 그 어린 나이에 동네 오빠에게 몸도 마음도 다 주고 말았으니까요. 하지만 결혼보다 먼저 찾아온 소식이 있었죠. 임신이었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21살이었고 오빠는 22살이었어요.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나이에 덜컥 임신을 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내 뱃속에서 생명이 자란다는 어떠한 경외감 역시 있긴 했지만 나중에 만삭이 되어 익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부풀 배를 생각하기만 해도 겁이 나서 눈물만 흘렀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오빠는 저만큼 당황스러운 느낌이긴 했지만 그 와중에도 저를 달래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무서우면서도 안심이 되더군요. 내가 봐오고 만나온 오빠라면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귀면서 몇 번 안 되긴 했지만 오빠의 부모님도 뵌 적이 있었기에 혹시 이참에 꿈에만 그리던 결혼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면서 설레는 마음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고 걸어주십시오.
오빠는 대뜸 저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심지어 살던 집까지 이사를 가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단 하루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착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도 없는 번호라는 연결음만 들렸습니다. 무언가 사정이 있을 거라고, 내가 너무 나쁜 생각을 하는 걸 거라고 어떻게든 저를 위로하고 오빠를 밀어보려 했지만 연락이 안 되는 기간이 하루하루 늘어갈수록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가 저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걸 말이죠. 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일찍이 아이를 지우면 되지 않았냐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믿고 있던 애인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뱃속의 아이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애가 있는지도 까먹고 있었고 매일 울다 지쳐 잠들기 일쑤였어요. 나중에 문득 정신을 차리고 아이가 있음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지우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상황이었죠. 어쩔 수 없이 아무 도움도 없이 홀로 10달을 꽉 채워 애를 낳았습니다. 그 사이에 입덧이며 뭐며 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심지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잡일이라도 해야 했기에 만삭 시절에도 부품배를 붙잡고 설거지에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애 낳고 산후조리를 하는 건 꿈도 못 꿨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내 자식이 태어난 거니까 기뻐해야 하는데 기쁨보다는 왜 그렇게 원망이 먼저 앞섰는지. 도망간 애인도 떠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하나 없는 게 너무나 서럽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지만 왜 나에게 애가 생긴 건지 애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남자 같은 거 안 만날 거야. 하지만 역시 가장 큰 것은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이었죠.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남자는 제게 아픔과 도끼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랬기에 앞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만큼은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죠. 그리고 어찌됐든 이왕 낳은 거 제 자식만큼은 절대로 저와 같은 삶을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딸을 낳고 저는 시장 한켠에 있는 허름한 국밥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그나마 어려운 시절에 그 국밥 식당의 주인 아주머니 덕분에 저는 어떻게든 딸을 키울 수가 있었어요. 몸 누일 집 하나 없는 저를 주인 아주머니가 안쓰럽게 여겨서 식당에 딸린 작은 방을 내주었거든요. 그리고 딸이 아직 어리니까 포대기로 업어서 일하라고 애가 울어도 괜찮다면서 너무도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저희 딸 가지고 놀라고 딸랑이 같은 장난감도 사주시고 제 주방 일이 너무 바쁘면 저를 대신해서 딸을 봐주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진짜 부모님보다도 더 부모님 같은 분이었죠. 만약에 그 시절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정말로 제가 어떻게 됐을진 모르겠습니다. 길거리에서 아이를 안고 덜덜 떨다가 나쁜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죠. 주인 아주머니에게 감사드리는 만큼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몇 달 뒤에는 사정으로 인해 주인 아주머니의 국밥 식당을 떠나야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어느 정도 돈을 벌어놓은 상황이라 작은 방이나마 구할 수 있었어요. 주인 아주머니의 따스한 마음으로 힘든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긴 했지만 여전히 저는 딸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어떠한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제 딸이 아빠 없이 자라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길 원했고 그랬기에 저는 아이를 교육함에 있어 실수 없이 완벽하길 원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보다 심하게 훈육을 한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당시 저로서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애를 낳은 게 22살 때의 일입니다. 요즘 같으면 대학교나 다니고 있을 나이에 저는 원치도 않는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한 겁니다. 어떻게든 나같이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키워선 안 된다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배운 게 없었기에 딸만큼은 독하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코피를 쏟아도 휴지로 틀어막고 계속 연필을 쥐게 했습니다. 제 형편에 딸이랑 둘이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돈이 부족했지만 허드렛 일까지 해가면서 푼돈이라도 모으고 모아 딸아이 문제집만큼은 꼬박꼬박 사줬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하지 못하고 결핍되었던 것들을 딸에게 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고아원에서 자랐던 저는 원 없이 공부를 하는 게 소원이었지만
고아원 선생님들이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공부를 시켜줄 수도 없었고 당연히 문제집을 사준 일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애들이 많았기에 각각의 애들한테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못했죠. 제 딸은 고아가 아니고 엄마인 제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아빠가 없는 상황이기에 더욱더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다는 게 제 욕심이었습니다. 딸은 자라면서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특히나 사춘기가 온 이후로는 하루에 저랑 대화를 한 번도 안 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심 너무 빡빡하게 키웠나 싶은 생각이 안 들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때의 제 판단과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해이해지면 걷잡을 수 없이 풀어지는 것이 공부 습관이고 저는 딸아이가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랐기 때문에 당장 학창 시절에는 별다른 추억이 없을지라도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그때는 딸아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거니까 딸 역시 그때까지만 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물론 딸아이만 닥달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조금이라도 딸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정말 안 해본 일 없이 일했어요. 덕분에 딸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시절부터는 원룸을 벗어나서 작은 투룸빌라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지하에 곰팡이 피고 장마철마다 물이 새는 집에서 살다가 비록 1층이지만 그래도 햇빛이 드는 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어요. 조금 더 딸아이한테 신경을 써야 했나 싶기도 했지만 저 역시 저대로 바쁘고 힘들었기에 그저 딸아이가 잘 공부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전부였죠. 그렇게 입시를 치른 딸아이는 무려 약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 모든 바람이 이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당장 제가 돈 벌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뿐인 딸아이의 성공이 더 행복하고 기분 좋았어요. 딸아이가 갈 대학은 서울에 있었기에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이 아쉬웠지만 지금껏 열심히 해온 딸이라면 대학에 가서도 잘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괜찮은 백화점에 가서 옷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그랬어요. 당연히 등록금도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큰 성과를 이뤄낸 것에 비해서 딸은 아주 기쁜 눈치까지는 아니었지만 그저 대학 입학을 앞두고 긴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정작 대학에 가면 잘 살 거라고 말이죠. 대학 가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엄마한테 연락해야 한다. 알았지? 하지만 대학에 간 딸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죠. 어쩌다 제가 전화를 걸어서는 왜 그렇게 연락을 안 하냐며 닥달 아닌 닥달을 하고 나서야 바빠서 못했다는 등의 핑계를 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언짢은 기분이 들긴 했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약대인 만큼 공부할 것도 많을 테니 괜히 진도 따라가느라 힘들 애한테 화내지 말자 싶어서 참고 있었어요.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그러고 나면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싶었죠. 하지만 그 사이에 저는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딸도 성인인 만큼 당연히 연애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적에 지장만 없다면 누구랑 연애를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마 저 모르게 동거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알게 된 것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비록 딸과 연락을 자주 하진 않았지만 어디서 자취를 하고 있는지는 알았기에 입학하고 처음으로 반찬이라도 싸서 주려고 집에서 열심히 요리를 해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애초에 반찬만 넣어주고 나올 거였으니 딸에게 따로 전화도 안 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데 안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소리지? 하고 문을 열었는데 딸아이가 웬 남자랑 거의 반쯤 벌거벗은 상태로 엉켜있다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귀는 남자친구를 부른 느낌이었으면 당황스럽긴 해도 그렇게 화를 내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짧은 순간에 주변을 둘러보니까 누가 봐도 살림살이가 두 사람이 함께 사는 느낌이었죠. 너 제정신이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눈이 돌아간 저는 애써 요리해온 반찬을 전부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플라스틱 그릇이 장판 바닥에 크게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안에 들어있던 김치며 멸치볶음이며 찌개가 온 자취방 안에 너부러졌습니다.
그러고서도 화가 가시질 않아서 딸아이 어깨를 우악스럽게 잡아서는 옆으로 떼어낸 뒤 남자놈 머리채를 쥐어잡았어요. 그리고 등을 마구 때렸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딸을 넘봐? 우리 딸 너 같은 놈이랑 만날 애 아니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딸아이가 울며 불며 저를 말리는데도 그 목소리가 들리질 않았습니다. 그저 왜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딸이 이런 논팽이 같은 놈이랑 동거까지 하고 있는지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리고 잊고 있었던 제 옛날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동네 오빠에게 속아 몸과 마음도 다 주고 인생을 망쳤던 과거의 제가 말이죠. 딸이 제 과거의 행적을 그대로 밟는 것 같아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남자놈을 쫓아내고 딸아이를 앉힌 뒤 마구 욕을 했어요. 너는 기집애가 제정신이니? 간도 그게 남자랑 동거를 해? 엄마 눈에서 벗어났다고 네가 마음대로 사는 게 되는 줄 알아? 너 언제부터 저놈이랑 같이 살았어? 어? 바른 대로 이야기해. 솔직히 이야기 안 하면 저놈 다시 찾아가서 머리채가 아니라 얼굴을 쥐어 뜯어 놓을 거야. 딸에게 동거에 대해서 실토하게 만드니 참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2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동안 딸이 열심히 공부하고 착실하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걸 믿고서 한 번도 감시한다거나 확인해 볼 생각을 안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달에 한 번씩 올라가서는 잘 사는지 볼 걸 그랬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은 제 앞에서 엉엉 울면서 별다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니 그냥 같이 살면 안 되느냐고 이야기했지만 그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4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 담는 구석이 많다곤 하지만 저처럼 망한 인생까지 담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결혼할 사이도 아니고. 그냥 애인이랑 어떻게 동거를 할 수가 있는지. 집에 있는 남자놈 물건들을 죄다 모아서는 밖에 버렸습니다. 잘은 몰라도 그 이후에 딸은 그 남자친구라는 놈이랑 헤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때를 계기로 저희는 사이가 더 안 좋아지긴 했지만 솔직히 동거하던 남자놈과 헤어진 것은 속이 시원했습니다. 지금이야 딸이 어리고 하니까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나중에 나이 먹으면 제 깊은 뜻을 이해하리라 믿고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건 그냥 금방 흘러갈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와의 관계와는 별개로 딸아이는 무사히 약대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개인 병원이 모여있는 건물에 약국 약사로 일을 하고 있었죠. 딸아이와 자주 연락하는 건 아니었지만 가끔 잘 있나 싶어서 몰래 서울로 올라가서 보면 언제나와 같이 있길래 별 걱정은 안 했습니다. 게다가 역시나 공부를 잘하는 딸답게 취업도 대학 졸업하고 엄청 빠르게 했고 약국 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아서 월급도 괜찮게 버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약사로 일해서 그런지 의사들과도 꽤 접점이 많아 보였습니다. 내심 약사 딸에게 의사 남편이 있길 바랐던 저는 딸이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사귀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었는데 한 1, 2년쯤 지났을 때 딸아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저희 집에 남자를 하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딸이 일하는 건물의 이비인후과 의사였죠. 제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딸은 똑똑하기도 똑똑하지만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괜찮은 애였습니다. 의사라고 해도 그런 딸아이의 매력을 외면하긴 힘들었겠죠. 그래도 내 딸이라 이 정도 남자는 데려올 수 있구나. 더 물어볼 것도 없었어요. 애초에 이비인후과라는 의사라는 점에서부터 저는 딸아이 결혼을 허락한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 힘들게 차린 음식들을 나눠 먹고 최대한 빨리 결혼하라고 하여 둘은 저에게 인사를 온 지 반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딸이 일하던 약국까지 남자가 인수를 해줬어요. 보니까 그 약국이 사위거였나 보더라고요. 상견례 할 때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이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가진 건물이 많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내 딸이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 이제는 제가 전처럼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안도했어요. 하지만 그러고 나니까 딸아이가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려는 게 너무나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도 어쩔 수 없이 받고, 받고서도 별다른 대화도 안 한 채 할 일이 있다며 끊고, 딸이 제게 전화를 안 한 횟수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아세요? 무려 2년입니다. 2년 동안 먼저 전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딸아이는 다 키워놨지만 저도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했기에 저 역시 바빠서 딸이 전화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혼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가면 알아서 전화를 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2년이나 지난 이상 저로서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웃긴 이야기지만 저는 사위 번호도 몰랐거든요. 바쁘다 해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있지. 솔직히 화장실 가면서 한번 전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 전화 한 통화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결혼까지 한 딸 생활에 간섭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건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불시에 서울로 올라가서 딸아이 집을 찾아갔어요. 마구 초인종을 누르니 누구세요? 라며 나오던 딸은 제 얼굴을 보고 한참을 굳어있더군요. 너는 힘들게 온 이 엄마 들어오라는 이야기도 안 하니? 들어오세요. 명절 때도 찾아오지 않는 통에 제대로 얼굴을 본 게 거의 결혼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앉아서 본격적으로 딸아이의 행동에 대해 짚으며 혼내려고 하는데 딸이 무슨 결심이라도 한 것 같은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더 이상 저한테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어처구니가 없어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을 잃은 채 입만 떡 벌리고 딸을 보니 딸은 뭐가 그리도 서럽고 슬펐는지 그새 눈물을 뚝뚝 흘리며 거의 울부짖다시피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는 솔직히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다고요. 지금껏 내가 저를 키우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나는 비루 먹고 살아도 딸만큼은 존경받는 직업을 가지고 좋은 대접받게 하면서 살려고 내가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배은망덕한 기집애 같으니라고 내가 애비 없이 널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근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가 고생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랑 살았던 시간이 나한테는 지금도 악몽이에요. 난 엄마랑 살면서 한 번도 자유로웠던 적이 없어요. 조금 숨 돌리고 싶어도 엄마는 늘 저한테 공부만 하라고 했죠.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하지만 말을 안 들으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지금도 제 의사는 전혀 존중하지 않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오곤 하죠. 더 이상 이런 일 겪고 싶지 않아요. 네가 약사돼서 의사랑 결혼한 거 다 내 덕분인 거 몰라? 엄마, 공부도 남편이랑 결혼한 것도 전부 다 제가 한 거예요. 제 노력이에요. 솔직히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엄마가 남편 올 때마다 누가 봐도 돈 많은 거 좋아하는 티 내서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아세요? 그거 진짜 싼 티나요, 엄마. 저는 더 이상 그런 모습도 보고 싶지 않고 엄마랑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로 저는 딸이 저같이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혹독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딸이 저와는 다른 인생을 살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행했던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딸은 제게 화가 난다, 힘들다, 슬프다 이러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딸에게 너무 서운했습니다. 분명 딸이 크면 제 깊은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죠. 어떻게든 딸아이에게 제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나라고 그렇게 너한테 가혹하게 굴고 싶어서 그랬겠니? 하지만 엄마는 네가 엄마 같은 삶을 살지 않길 바랐어. 이 엄만 어렸을 때 무척이나 미련한 사람이었단다.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도 몰라서 세월을 허비했고 그 덕분에 인생을 망쳤어. 하지만 너만큼은 그러지 않길 바랐다. 그래서 그랬던 거야. 뭐가 됐든 제가 고통받은 건 사실이에요.
더 이상 엄마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세요. 저는 졸지에 바깥으로 내쫓겼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다시 열어주지 않아서 결국 집으로 다시 내려가야 했지만 그러면서도 딸이 언젠가는 다시 저에게 연락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도 1년이 넘게 딸아이는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떻게든 사위에게 연락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사위가 일한다는 병원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를 통해 장모님 되는 사람이라며 사위와 연결을 했는데 제 목소리를 들은 사위가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라며 가차없이 끊더군요. 제 목소리를 모를 애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일부러 끄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딸과 잘 이야기 나누어서 다시 좋은 사이가 되고자 하는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위가 그따위로 나오니 너무 열받더라고요. 더 이상 제게는 딸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힘들게 키워놨더니 적반하장으로 구는데 더 이상 딸을 예전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죠. 당시 저는 이미 이성을 잃었고 딸의 가정을 파탄시켜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돈어른에게 먼저 딸이 결혼 전에 2년 동안 남자랑 동거한 사실을 알리고 다시 한번 사위 병원에 걸어서는 사위가 전화를 끊기 전에 똑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참 웃긴 게 그렇게까지 난리를 치니까 딸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전화해서는 쌍욕을 퍼붓는데 네가 나 같은 엄마 없다고 했듯이 나도 너 같은 딸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딸아이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정말 엄마로서 유치한 건 압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그 한 아이만 바라봤습니다. 저의 욕심이 딸의 행복이라고 알아왔습니다. 저 같은 불행이 없어지길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딸이 날 외면한 채 홀로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기분은 당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화가 나서 나름대로 복수를 했는데 속 시원하지가 않은 건 왜일까요? 진짜 인생 별거 없네요. 이렇게 보답받지 못할 줄 알았으면 그냥 그때 애를 지울 걸 그랬습니다. 너무 후회됩니다. 저는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네요.